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국내 유명 유튜브 채널 보겸TV의 보이루라는 인사말이 여성 혐오 논란으로 번지며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성 혐오 논란을 제기한 윤지선 세종대 철학과 교수의 온라인 화상 수업 중 외부인 접속해 각종 욕설과 혐오 표현을 올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학문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한편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부터 여야 후보들 캠프에 이색적인 정책 질의서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 허용을 포함해 여러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한 건데요. 법률방송이 동행 취재했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늘 여야 후보들 캠프에 이색적인 정책 질의서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등 오토바이 관련한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한 건데요.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이면도로 이른바 라이더 재킷으로 한껏 꾸며 입은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줄을 지어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잠시 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위치한 한 빌딩. 합니다 박영선이라는 문구와 함께 주먹을 불끈 쥔 박영선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건물 한쪽을 덮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딩 로이어로 활동하고 있는 이호영 변호사 등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오토바이 관련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박영선 후보 캠프를 찾은 겁니다. 이륜차 정책에 대한 공약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정책팀에서 한번 판단해보시고 그런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언제까지 질의서인가요? 3월 30일. 3월 30일. 네, 다음 주에. 잘 반영했습니다. 많이 좋았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전달한 이들은 이어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로 이동했습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부터 공정상생이라는 문구와 함께 오세훈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역시 건물 한쪽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3월 31일 정도까지 한번 그 정책팀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어떤 그런 권리 침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서울시장이 되시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건 내가 그냥 전달을 할게. 31일까지 이메일 주소로 준다. 오늘 정책 질의서 전달은 이호영 변호사 외에 대한라이더연합 박무혁 대표, 유명 유튜브 채널 달려라 은희 운영자 최혜은 씨, 모토잡스 운영자 배지협 씨 등 4명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4명으로만 일종의 라이더 대표팀을 꾸린 건데 총 7쪽짜리 정책 질의서엔 코리아 라이더 밴드, 대학생 이륜차 동아리 연합 등 여러 단체들이 이름을 올리며 함께했습니다. 자동차랑 이륜 자동차랑 똑같은 세금을 내고 그다음 똑같이 보험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로서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좀 똑같은 운전자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가장 불합리한 차별로 여기는 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전면 제한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은 바퀴 2개 달린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토바이는 위험할 것이라는 막연하고도 잘못된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오토바이 애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2015년 7월 서울시가 영등포구에 위치한 노들길의 자동차 전용도로 8.5km 전 구간을 해제하고
오토바이가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이후 사고가 급증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없다는 점을 정책 질의서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순, 오세훈 두 후보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해제하거나 오토바이 진입을 허용할 의향은 없는지, 지자체장의 권한 받기라면 입법 보완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질문을 정책 질의서를 통해 던졌습니다. 이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면서 그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제 보궐선거 사전투표일 전전날인 3월 31일까지 달라. 3월 31일까지 답변이 오면 그것을 전국의 이륜자동차 라이더들에게 다 공개하고 우리가 후보자의 선택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에서도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같은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이륜자동차 시민단체 총연합회 부산 대표로 지금 박형준 선거 사무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와 각종 이륜차 라이더들의 권익을 각 후보들에게 여쭙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캠프로 이동해 역시 같은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박영준 선거 사무실 이후로 지금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사무실에 와서 그 질의서를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 외에도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대형차와 함께 묶여 도로 바깥 차선으로 운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나 비싼 보험료, 그리고 오토바이 주차장 부족이나 주차 거부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수많은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일단 주차. 네. 주차장에서 주차 거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부를 하시는데 이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거부하시면 안 돼요.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현재 전국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220만 대가 넘고 실제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박빙으로 흐를 경우 오토바이 애호가들이 새를 한 곳으로 규합할 수 있다면 무시 못할 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모터사이클 문화가 시작된 지 5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0년 중에서 그 누구도 이 박해의 원인을 찾아내서 없애려고 한 사람은 이때까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반복의 근원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합이 필요하고 이 단합을 토대로 오토바이 관련 정책 질의에 여야 후보들이 응답할지, 응답한다면 어떤 내용일지 정책 질의서를 전달한 이호영 변호사는 각 후보들의 대응을 가감없이 그대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응답을 한 사실 자체도 또 하나의 뉴스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200 사용 신고된 이륜차 등록 대수가 220만 대가 넘고 실제로 이륜차 타는 사람들은 한 3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300만 명의 유권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후보자는 시장에 자격이 없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이륜차 시민단체 총연합회 명의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에게 오토바이 관련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정책 질의서 전달 현장엔 대학생 이륜차 동아리 연합 소속 학생들도 참여해 힘을 실어주며 응원했습니다. 청년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감없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국회대로 신월 IC에서 여의도 구간을 지하로 다닐 수 있는 제물포 터널이 개통됩니다. 전체 7.53km 길이의 제물포 터널을 이용하면 신월 IC 입구에서 여의도까지 10분 안팎이면 닿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등 막히는 시간은 1시간 가까이 걸리던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건데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해당 터널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형차만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이제 왕복 4차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고 자동차 전용 도로 오토바이 진입 제한, 대학생인 김환호 씨에겐 익숙하지만 여전히 몹시 불편한 광경입니다. 제가 집이 송파구인데 서울대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양재대로를 타고 그리고 강남순환로를 타면 바로 서울대 정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현재 이륜차로 통학을 하게 되면 그 막히는 대치동이나 남부순환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김한호 씨는 베트남에 배낭여행을 갔다가 오토바이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베트남을 갔었어요. 근데 베트남은 스쿠터를 되게 많이 타고 다녀서 저도 우연치 않게 빌리게 됐는데, 그 기억이 거기서 너무 재밌기도 했고 편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온몸으로 전해지는 오토바이 엔진의 진동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 오토바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는 자유가 아닌 민폐나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 일쑤입니다. 불합리한 점은 제가 이거를 타고, 이게 사실 오토바이는 빠르게 타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쉽게, 그리고 어디서든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마트를 가게 되면은 이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혹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때문에 자동차를 탔으면 당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어도 될 불합리와 차별을 일상 다반사로 겪고 있다는 것이 김한호 씨의 설명입니다. 가기 전에 이제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사실 그냥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륜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런 불합리한,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그. 같은 서울대 모터사이클 동아리 소속인 최기훈 씨도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다면 오토바이 전용 도로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같은 길을 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용도로라는 것 제도가 있잖아요. 그 규제에 막혀서 30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에 가야 된다거나 이런 통행에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가장 크게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하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배관시하는 분위기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불편함입니다. 사실은 제가 불편하게 많이 느끼는 거는 운전자분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오해가 있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문화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들은 이륜차 동아리연합을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아리연합엔 서울대 스누마, 세종대 두바퀴, 숭실대 SBRC, 한양대 에리카 풀스로틀, 중앙대 홀스파워, 한국외대 올바른 바이크, 경희대 쿨라이더, 고려대 고파스 라이더스, 성균관대 스쿨라이더 등 대학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경남대 한마모터스, 영남대 라이크바이크 등 수도권 이외 지역 대학들도 포함된 전국 조직입니다. 대학생 이륜차 동아리 연합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인터넷에 카드 뉴스를 게시하고 있고요. 이런 이륜차의 권리라든지 혹은 인식 개선이라든지에 있어서 대학교 동아리 그리고 대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저희가 가장. 이들이 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 캠프에 전달된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등 오토바이 관련 정책 질의서에 이름을 올리며 동참한 것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는 이륜차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좀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보험료는 2~3배씩 내고 세금도 낼 거 다 내는데 멀쩡한 도로도 주차장도 마음 편히 이용하지 못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 쟤들 뭐야 하며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무엇이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주장이 타당함이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생각해달라는 것이 여야 후보들을 포함한 정치권과 정책 결정권자들을 향한 대학생 오토바이 라이더들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이게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이렇게 불편을 좀 감수하고 있고 불합리함이 있다는 거에 많은 좀 국민들이, 그리고 이번에 또 서울시장이 되시는 후보님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내 한 유명 유튜버의 보이루라는 인사말이 어떻게 보면 약간 뜬금없이 여성 혐오 논란으로 번지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뜬금없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학문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등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먹방과 게임 등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는 유명 유튜브 채널 보겸TV 운영자 김보겸 씨가 구독자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이르 반갑습니다. 보겸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보이르. 여러분들 뭐 일반인들에겐 낯선 인사말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성학을 전공한 윤지선 박사가 국내 학술지 철학연구에 2019년 12월에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논문 키워드로는 관음충, 군집 구성체, 디지털 성범죄 같은 단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논문 초록에서 윤지선 박사는 해당 논문을 관음충에 대한 형태 발생학적인 고찰이라며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시스템을 추동시키는 관음충이라는 특정 군집 구성체가 어떠한 젠더와 조건을 중심으로 발생과 생장, 증식을 거듭하는지 추적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관음충은 타인의 사생활을 변태적으로 엿보는 관음증과 벌레를 의미하는 충의 합성어로 윤지선 박사는 관음충이 어떠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화 가능한지를 페미니즘적으로 사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논문은 이에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로 유튜브 채널 보겸TV에 보이루라는 인사말을 여성을 대상화하고 관음화하는 사례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이루란 용어는 여성의 성기와 인사말을 뜻하는 하이의 합성어로 여성 성기를 비하해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 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는 것이 윤지선 박사의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여성의 성기를 대상화해서 놀이 삼아 인사말을 빙자해 여성을 비하하며 이른바 남성성을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논문 내용을 알게 된 김보겸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지선 박사의 논문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대로 뭔가 분위기가 굳혀지고 뭔가 이분들의 물타기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나 조만간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할 분위기여가지고 나 이민 가거나 뭐 진짜 어디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내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너무 심해지고 악의적인 심지어 논문에 박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이루의 보는 자신의 이름 보겸의 보루, 보겸 안녕 정도의 인사말을 윤지선 박사가 완전히 왜곡해 해석했다는 게 김보겸 씨의 주장입니다. 윤지선 박사를 만나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윤 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갔지만 윤 박사를 만나지 못했고 저를 되게 좀 논문에 좀 안 좋게 쓰셔가지고 그걸 또 어디다 또 내셨가지고 그게 좀 제가 부산 사는데 뭐 좀 여쭤보려고 지금 잠깐 가고 있거든요. 이분이 강사여가지고 소속도 아니고 제가 해당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한 철학연구회도 찾아갔지만 이렇다 할 답변이나 반응을 얻지 못했다는 게 김보겸 씨의 항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유튜버 보겸이라고 합니다. 그 철학연구 127집. 그 문제는 예. 지금 제가 답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학적인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고 하는 것이 옳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논란은 다른 유명 유튜버들이 가세하며 온라인에서 더 크게 확산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논문이고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견이 옳다 그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최소한 논문에다 자기 의견을 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는 사실에 입각한 근거여야죠.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최대한 존중돼야지만 그것이 아무 제약 없는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란 지적입니다. 자기 생각, 추측만 가지고 논문을 쓸 수는 없어요. 게다가 등지학술지라는 건요, 그 영향력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구를 통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잖아요.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논문을 게재한 철학연구회 측은 논문 워딩 일부를 결국 수정했습니다.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여성의 성기 플러스 하이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에서 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가 수정 전 원문입니다. 이 용어는 BJ 보겸이 보겸 플러스 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해 젊은 20에서 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다라고 수정한 겁니다.
김보겸 씨의 주장을 반영하되 보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는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여러 논란에 대해 윤지선 박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 혐오적 표현임은 본질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보이루가 보겸 플러스 하이루의 단순 표현일 뿐 여성 비하가 아니다. 듣는 네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의 인식구조가 잘못된 양 몰아가는 것이라는 게 윤지선 박사의 주장입니다. 윤지선 박사는 그러면서 여성 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네가 잘못됐다는 식의 명예훼손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보겸 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를 못 입게 해선 안 된다며 한글에 있는 보라는 글자를 쓰지 말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져줬다는 평가입니다.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에요. 연구의 자유라는 것은 이제 학문 연구의 대상, 시기, 방법에 있어서 간섭받지 않을 권리거든요. 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학문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데요. 학문 결과 발표의 자유는 이제 학문의 자유 중에서는 이제 상대적 기본권에 속합니다. 민사상의 불법 행위로서의 명예훼손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학문 결과 발표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번 보이루 논란을 떠나 여성 혐오 등 성차별적 콘텐츠 생산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해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승환, 일단 피해자 기자회견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네. 지난 17일에 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 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괴롭게 한다. 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네. A씨는 저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네. 상처를 준 정당에서 네. 보궐선거로 시장이 또 나오면 자리로 돌아가게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어서 직접 나섰다. 네. 지금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다. 네. 이러면서 비판 대상을 주로 민주당으로 확대해 갔습니다. 네. 지금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도 네. 제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네. 또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분으로 인한 저의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지경이다. 네.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바뀌었다. 네.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저란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다. 이런 네.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네. 18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 박원순 시장님 피해 주장자 를 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작성자는 A씨를 일단 피해 주장자라고 네. 칭하였는데요. 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다. 네.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니까 불법 선거운동이다. 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유선상으로 신고하고 네. 접수하고 결과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친여권 성향의 네티즌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 A씨와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에 네. 대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다. 네.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이 꽤 많이 쇄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서울시 선관위에도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법 관련 조항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공직선거법 60조에는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중에 그 4호에 국가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네. 지방공무원법 2조에 지방공무원이 네. 포함되어 있어서 네. 이런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명시되어 있고요. 네. A씨는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슈는 A씨 기자회견이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이거겠네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중앙선관위는 일단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이 신고된 기자회견은 네. 행위자가 공직상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네.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라 뭐 피해자로 기자회견을 해서 뭐 선거운동이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건가요? 네, 뭐 그 유권 해석의 그 내용만 봐가지고 명확히 알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좀 여러 가지로 짐작을 해보면 그 소위 말하는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등에서 얘기하는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뭐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데요. 선거에 관해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뭐 누구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당이 어떤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나 저 사람 반대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또는 나는 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도 그냥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니까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1호하고 3호에 딱히 부합되는지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어떤 무슨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 같은데 네, 그냥 그런 정도로만 파악될 뿐입니다.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박영선 찍지 마라 뭐 이런 기자회견이 됐는데 그럼 뭐 이런 기자회견 주최한 김재련 변호사 이 사람도 그러면 뭐 선거운동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게 되는 건가요? 네, 이 피해자 A 씨의 경우에는 공무원인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선거운동인지 여부도 쟁점이 되는 것 같고요. 김재련 변호사의 경우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선거운동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둘에 대해서 다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지금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했다는 의사표시가 동일하기 때문에 A 씨에 대해가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김재련 변호사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점은 아무래도 선거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당락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 되기는 했지만 피해자로서 어떤 의견을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더 방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단순한 의견 개진, 의사 표시와 선거운동으로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한 거 이거 약간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 이거 뭐 기준 같은 게 정립된 게 있나요? 네,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판례를 읽어보면 원칙을 설시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것이 선거운동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그 사안을 봐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목적, 뭐 예를 들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면 선거운동이다. 그리고 이게 선거운동이라면 이걸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다. 약간 순환 논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확히는 낙선이겠죠. 이런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 이것과 이런 낙선운동은 좀 구별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거운동과 다를 게 없다. 이러면서 낙선운동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4대강 사업,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소위 쟁점이 됐던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라는 운동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과 지금 사례를 좀 비슷하게 본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가장 최근에는 뭐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찍자라는 칼럼에 대해서 뭐 일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기소유예 된 적이 있거든요. 임미리 교수는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뭐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번 기자회견 두고 뭐 이거 명백하게 정치행위 한 거 아니냐 뭐 반대쪽에서는 오죽하면 뭐 지금 나와서 그렇겠냐 뭐 반대되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피해자의 행위를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호소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가 어떤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선거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는 것 이런 것조차도 정치행위라고 하거나 낙선운동이라고 본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는 지나치게 제한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의 낙선운동이나 또는 임미리 교수와 관련된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되는가 네. 굉장히 회의적이기는 한데요. 특히 피해자가 한 기자회견 이런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가 꽤 많이 잇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꽤 서글픈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게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좀 역지사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 가해자 최모 씨가 총 16번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 반성문 감형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을 좀 다시 볼까요? 이제 택시기사 최모 씨가 지난해 6월 8일 오후에 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구급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접촉 사고를 내놓고 그 구급차 안에 이제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진짜 응급 환자 맞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구급차가 병원을 가는 것을 10분 정도 지연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급차가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연된 상태로 결국 병원에 가긴 갔는데 그 환자가 병원에서 5시간 만에 사망을 해서 이제 국민적으로 공분이 일었고 이렇게 구급차를 앞을 가로막아서 이 택시 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들끓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 혐의는 이제 구급차 운송을 방해한 그 업무 방해 혐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차를 이용해서 들이받는 거 이런 거 특수폭행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러 사고를 내서 실제로 경미한 접촉 사고인데 이제 병원에 가서 자기 다친 코스프레를 하면서 보험금을 막 타내는 이런 수법, 전형적인 이제 보험 사기인데 이런 보험 사기 등 혐의로 기소가 되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의 경합범으로 이제 징역 2년 네, 처벌을 받은 건데 이제 양형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이제 지난 12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 2년에서 2개월을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1년 10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그 사유가 보면은 최 씨가 법원에서 여러 차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사 한 군데 정도 보험사와는 합의가 안 됐었는데 이게 항소심 재판을 하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합의가 됐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다시 말해서 1심의 그 징역 2년 판결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년 10개월로 감형을 해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고인 최 씨가 보면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반성문을 총 16번이나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 5일에 한 번꼴로 계속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건데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결국 최 씨에 대해서 감형을 해주는 그러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뭐 유족들 반응 같은 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유족들 반응은 정말 씁쓸한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고 어찌 보면 분노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박 씨의 유가족 그 병원에 가서 5시간 만에 사망을 한 그 박 씨의 아들 김 씨가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는 하는데 뭐를 반성하는지도 모르겠다. 결국은 그리고 또 이들 유족의 변호인 측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반성이나 사과를 실제로 피해자 측에 전달할 창구가 있는데 그러한 창구를 뭐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과의 말을 전달받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반성이냐 이렇게 유족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드러난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나 반성을 한 게 아니라 재판부에 반성을 했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뭐 재판부에 반성을 하면은 깎아주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주요 양형 사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피고인의 반성 여부이긴 해요. 양형 기준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재판부에서는 면밀히 들여다보는데 뭐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라는 게 결국은 반성문 내지는 재판을 받는 어떤 피고인의 태도, 법정에서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로 고려를 해서 형벌을 조금 다소 감경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외국에서도 이렇게 반성문 같은 거 제출하면은 깎아주고 뭐 그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뭐 결과적으로 이건 형사소송에서 사실은 네. 보편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이제 피고인, 죄를 저지른 자가 네. 무죄이면 처벌할 수 없는 거고 네. 이제 유죄이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다수의 그런 양형 요소들 중에 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가 이거는 반드시 살펴야 되는 요소이긴 하거든요. 네. 따라서 반성문 뭐 다수 제출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판사 앞에 가서 뭐 운다거나 네.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이 범죄를 비록 저지르긴 했지만 네. 그 이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경위에 대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거나 네. 그 이후에 아주 반성하고 있다라는 네. 점을 재판부에 최대한 보여주는 것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변론 전략이기도 네. 하고 피고인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최 씨는 업무방해 혐의 말고도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뭐 박 씨 사망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를 받지 않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조사, 다시 말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냈던 구급차의 어떤 이송을 네.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네. 지금 기소된 거는 그 업무 방해, 그러니까 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만 기소가 된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박 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 네. 지금 사람들 네티즌들은 보면 이거 살인죄 아니냐 네. 이러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살인, 네. 살인 미수, 뭐 과실치사,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 네. 그 서울 강동경찰서에 지금 유가족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수사기관에서는 네. 조사를 하고 있고 뭐 하나 나와 있는 소식에 따르면 네. 지금 대한의사협회에 네. 이 박 씨의 사인에 대한 감정서를 받았고 네.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구급차의 이송이 10분간 지연이 네. 된 것으로 인해서 박 씨가 사망을 한 것인가? 다시 네. 말해서 그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와 박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네. 이 부분이 결국은 뭐 살인죄가 되었든 과실치사가 되었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네. 나아가서 그 당시에 그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고 있던 구체적인 네. 사실 정황을 들여다봐서 네. 이제 그거예요. 그 택시 기사가 네. 내가 지금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면 네. 이 구급차 안에 타고 있는 박 씨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네. 예를 들어서 네. 그게 알 수 있는 사정이 명백했다면 네. 적어도 미필적 고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살인죄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 두 가지 네. 그 이제 사인에 대한 감정 결과 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거나 네. 나아가서 그 당시에 구급차를 막을 그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응급 환자임이 명백해 보였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뭐 인형을 보통 이제 구급차 싣고 갈 때 네. 안에 환자가 없이 뭐 인형 싣고 네. 가거나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 네. 실제로 봐도 안에 환자가 명백히 누워 있는 네. 게 다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네.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반성문 제출 감형 관련해서 이게 뭐 앞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진짜 반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척 하는 건지 이걸 뭐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참 어렵죠. 보통 이제 판사를 하고 네. 있는 뭐 지인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네. 이제 피고인들이 하나같이 다 반성한다고 하고 네. 그래서 대체로 진짜 반성하는지 아닌지를 정말 알긴 쉽지 않아서 네. 일반적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본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성문 제출만 가지고 반성 그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을 잘 안 해주고 보통은 피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합의서죠.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받아왔을 때 네. 비로소 좀 감형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실무 상황이 앞으로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업무 방해 혐의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살인죄 등등은 어떻게 되는지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발한 지 꼭 11년째 되는 날이자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다 순국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오늘은 청해부대 소속으로 소말리아 파병을 다녀온 독특한 경력의 해군 법무관 출신 배연관 변호사를 만나 군과 바다, 법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배연관 변호사를 만난 곳은 서울 용산구의 한 공유식당입니다. 파스타면을 삶고 야채와 햄을 넣어 볶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뭘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오징어 먹물 파스타입니다. 뚝딱뚝딱 하더니 금세 그럴듯한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만들어냅니다. 야, 이거 면발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색감이 아주 괜찮은데요? 정말 맛있네. 요리하는 변호사, 요리는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걸 이탈리아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사람 어디서 만났냐면 제가 이탈리아 해군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청해부대 시절에 청해부대, 지난 2016년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배연관 변호사는 같은 해 8월 해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 군검찰관을 거쳐 2017년 4월 소말리아 해역 소송 전대를 자원해 청해부대 24진 법무참모로 7개월간 해외 파병을 다녀온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도로 정말 가고 싶다, 나중에 안 가면은 정말 후회할 것 같다 했더니 다른 가고 싶어 했던 동기들이 저에게 청해부대 법무참모 자리를 양보해 줬습니다. 소말리아 해역 파병 부대에 법률가가 뭐가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 정색을 하고 정말 많은 임무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청해부대가 다른 나라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국제법이나 아니면 그 나라 법에 맞춰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청해부대의 유일한 변호사기도 하고, 부대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를 해결하는 군검사나 징계장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변호사들은 좀처럼 겪어보기 어려운 특이한 경험. 배연관 변호사는 그 시절을 뜨거웠다고 기억합니다.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상선을 보호하고 테러라든가 아니면은 해양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다른 나라 해양 세력들과 함께 막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에서 가장 뜨거운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해군이 청해부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는 서정주의 식구처럼 배연관 변호사는 바다로 상징되는 청해부대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시간이 청해부대 파병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해부대 때 제가 바보란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의무참모님이 계십니다. 외과군의관님이셨는데 청해부대 파병 경험에 해군 검찰관과 국방부 검찰단 특수수사과 검사 경력은 배연관 변호사에게 법률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져줬습니다. 부사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병들이 제가 지나가서 저한테 이런저런 걸 물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실 법률가를 처음 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많은 도움을 부탁한 경우. 이때의 경험과 기억은 자연스럽게 군사법과 병역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전문 분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군대에 접근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군형사법이나 군인사법을 연구하는 변호사가 참 부족해서 군대에서 어떤 형사 절차에 연루되거나 징계 절차에 연루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참 부족하구나. 내가 전역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 경험과 병사들에 대한 일종의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군사법 관련 관심은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바다라는 더 큰 무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땅이 보이지만 땅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제 인생을 바다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바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바다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해상법을 연구해서 선원이라던가 선사에 도움이 되는 일. 그런 배연관 변호사에게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과 해경이 혹여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늘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배를 타면서 느꼈던 것은
바다에 나가면은 육지를 참 그리워하고 육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참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해군과 해경의 권익신장,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일조하는 국제해양법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것이 배연관 변호사의 포부입니다. 해경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해군과 마찬가지로 참 미흡합니다. 크게는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 강화를 위해서 해양법을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국제해양법 분야에서의 입지를 좀 늘려보는 일에 조금이나마 조력을 해봅니다. 인터뷰 말미,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맛있게 먹은 답례로 천안함 용사들을 기리는 모자를 선물하자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저도 우리 해군이랑 바다에 계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우리 선사, 해경, 이 바다를 위해서 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잊지 않고 바다를 품고 법률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필승!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행정 관련 법령은 국민 권익과 직결되면서도 민법이나 형법, 상법처럼 기준이 되는 통일된 법령이 없어 그동안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2021년 3월 23일 오늘자로 행정기본법이 공포돼 시행됩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법 분야에 건국 이래 처음으로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민법, 형법, 상법 제정에 버금가는 입법 성과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은 전체 4개의 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장은 각각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3장 행정작용,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국민에게는 권리규범으로, 법관에게는 재판규범으로, 또 공무원에게는 직무규범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법안은 크게 4가지 방향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제3조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 제8조부터 13조에선 법치행정, 권한남용 금지, 평등 비례의 원칙, 학설 판례로 확립된 신뢰 보호, 부당 결부 금지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권리와 직결되는 제재 처분의 기준과 제척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우선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만 의존해오던 법치행정, 평등, 신뢰보호 등 행정법의 주요 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국민의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고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인허가 의제와 과징금, 이행 강제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법령은 국가법령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별 수요에 따라 같은 제도도 각각 입법돼 달리 운영되면서 국민 혼선과 형평성 저해 논란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행정기본법 시행으로 이런 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개별법에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제도들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일관된 법 집행으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법안은 제4조 1항에서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적극행정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같은 조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밀접한 신고 제도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되도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 공직 전체에 적극 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국민 권익보호 수단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한정적으로 도입돼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그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권익보호수단도 추가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권익보호와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의 초석이자 우리의 행정법과 행정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법치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관련해서 법제처는 시행령 제정과 행정기본법 주석서 발간 배포, 개발법 정비 및 공무원 교육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행정법 제도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심의 조정기구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법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과 의미를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의처증에서 비롯된 납치 미수 관련한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55살 이모 씨와 47살 김모 씨는 30년 전인 지난 1991년 결혼했다고 합니다. 30년 전이면 아내 이 씨는 결혼 당시 17살의 미성년자였다는 얘기인데 남편 이 씨는 아내 김 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수시로 가정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결국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한 2019년 9월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혼 후에도 남편 김 씨의 의처증에서 비롯된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 이 씨의 현 직업이 판결문에 편의점 직원으로 돼 있는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닐 걸로 짐작합니다.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대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 전 남편 이 씨는 전처 김 씨에게 네 죽이고 나도 죽는다 더러운 위선자, 배신의 말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게,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등의 등골이 오싹한 협박 문자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전처 김 씨가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려 이 씨의 협박은 다행히 미수에 그칩니다. 그러나 이 씨는 단순히 협박 문자를 보낸 데서 그치지 않고 주거지를 옮기고 연락을 끊어버린 전처를 찾기 위해 자녀를 미행하는 등 집요한 면을 보입니다. 결국 심부름센터를 통해 전처 김 씨의 주소지를 알아낸 이 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불법 취득한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지난해 8월 15일 전처가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숨어 전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밤 9시 49분 귀가하는 전처를 발견한 이 씨는 몰래 전처 뒤로 다가가 목을 감싼 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려 합니다. 이에 전처 김 씨는 기지를 발휘해 잠시만 나 숨 좀 쉬자 일단 손 좀 놔줘 하고 이에 이 씨가 잠시 손에 힘을 푼 사이 근처 마트로 도망가 다행히 더 큰 피해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 범행 전인 같은 해 5월에도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되어 있던 전처의 주거지를 찾아내 김 씨를 끌고 가려다 천만다행 이를 발견한 아들에 의해 역시 납치 미수에 그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체포 미수, 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 의사를 탄원하고 있다.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재반 정상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1심 징역 1년 6개월 판결에 남편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박지연 기소검사와 이정호 공판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인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이 씨에 대해 1심 징역 1년 6개월의 2배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가장 무거운 총포 도검류 관리법안 위반에 정한 형의 체포 미수와 협박 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먼저 비록 피고인의 체포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보인 일련의 행동들은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피고인의 체포 시도가 성공하였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남편 이 씨 범죄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재범 의지를 억제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의 2배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어 약자로 IPB라고 하는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사랑 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항소심 판결문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의 재구성이었습니다.